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한다는 소식인데요. 요즘 저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전작권을 가져오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차기 정부는 전작권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주한미군에 관한 건 사실 한국이 갑이에요. 우리가 철수하라 해도 그들이 철수하지 않을 정도니까요. 솔직히 우리는 미국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문득 의문이 들더라고요. 과연 주한미군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 한미동맹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만약 정말 철수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군 고위 장교였던 리처드 스톤 대령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 서울에서 전하는 리처드 스톤 대령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8개월 전 저는 이곳 한국에 발을 디딜 때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변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워싱턴에서 한국행 발령을 받았을 때의 실망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나토 사령부 발령을 기대했던 저에게 주한미군 예상검토 특별팀장 임명은 마치 좌천처럼 느껴졌습니다. 20년 군 경력의 정점에서 이런 발령은 사실상 더 이상 승진은 없다는 메시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3년 전 암으로 떠난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위스키 한 병을 비웠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왜 하필 예상검토인가? 라는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브리핑 자료를 보며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1개 사단 주둔 비용으로 미국 본토에선 2개 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가능하다면 주한미군 감축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죠. 인천공항에 내리던 그날 제 머릿속은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을 단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죠. 20년 군 경력 동안 중동과 유럽만 경험했던 저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알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저 오래된 전쟁 영화와 뉴스 헤드라인으로만 한국을 판단했던 겁니다. 첫 한미 군사협력 회의에서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차가운 숫자와 그래프만으로 동맹의 가치를 평가하려 했으니까요. 그 회의에서 강태준 대령과 처음 마주쳤습니다. 그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반박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불편함이 제 마음을 스쳤습니다. 동맹의 가치를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그의 말이 제 귀에 맴돌았지만 저는 그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더 팽팽했습니다. 협상 테이블 건너편에서 태준 대령은 한국이 이미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간접 지원을 차분히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그저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결국 협상 내용 일부가 언론에 유출되었고 한국 내 반미 감정이 고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문제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였죠. 저는 군사적 필요성만 강조하며 강경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태준 대령은 달랐습니다. 그는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제안했고 그의 중재로 주민들과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그 자리에서 태준 대령은 주민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모든 주민의 이름과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3대째 그 땅을 지켜온 집안이었고 이영호 씨는 토마토 농사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농부였습니다. 그들에게 그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삶의 역사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숫자와 보고서 너머에 있는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4시간의 대화 끝에 우리는 놀랍게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마을 어귀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태준 대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고 모든 정책 뒤에는 삶이 있다고. 우리 군인들은 종종 그것을 잊곤 한다고. 5월의 어느 날 한미연합훈련 중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마을이 위험에 처했고 저와 태준 대령은 급히 긴급 구조팀을 꾸렸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체계적인 지휘 방식과 태준 대령의 현지 지식이 완벽하게 결합되었고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밤을 새우며 작전을 수행한 그날 처음으로 태준 대령을 동료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습니다. 미군 시스템 일부가 위협을 받았고 한국 사이버 사령부의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한국군의 사이버 역량을 직접 목격한 순간 제 고정관념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적인 교류에서 찾아왔습니다. 한미 친선 행사 후 태준 대령이 저를 자신의 가족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왠지 모를 호기심에 참석했죠. 그곳에서 만난 태준의 아버지는 전직 군인이셨는데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의 역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한국 장교와 미군 장교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편지 한 장도 보여주셨는데 미군 장교의 아내가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이 순간 저는 한미동맹이 단순한 군사적, 정치적 협약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개인적 유대와 희생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날 밤 태준의 가족이 보여준 따뜻함과 진정성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마음의 교류는 제 군 생활 20년 동안 흔치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태준 대령에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의 상실과 딸과의 소원해진 관계에 대해서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제 딸 사라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던 그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서울대학교에 1학기 동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몇 개월 동안 거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기에 공항에서 그녀를 맞이하며 무척 긴장했습니다. 처음 며칠간 사라는 제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어색했고 대화는 피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주 후 사라가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한국 친구들과 함께 서울을 구경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강남역에서 사라와 그녀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태호, 민지, 준영 3명의 한국 학생들은 모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국제 정치와 경제,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을 돌아다니며 경복궁의 역사적 위엄, 인사동의 전통 문화,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미래지향적 건축까지 다양한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사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자신감 넘치게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녀는 제가 알던 내성적인 딸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홍대 근처 식당에서 그녀가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빠, 한국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예요. 그날 밤 한국의 밤하늘 아래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라와 저는 오랜만에 진정한 부녀로서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슬픔과 아쉬움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단순한 주둔지나 유학지가 아니라 서로를 다시 발견하게 해준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미 본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산 삭감을 이유로 주한미군 30% 감축 명령이 하달된 것입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이 소식에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이 결정이 심각한 전략적 실수라고 확신했습니다. 태준 대령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했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했습니다. 감축의 실질적 위험성과 한미동맹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를 분석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준 대령은 한국이 지난 10년간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얼마나 많은 간접적 지원을 제공해왔는지, 한미연합훈련이 어떻게 미군의 전투준비 태세를 향상시켰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관점에서 동북아 안보 환경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 그리고 영내 미국의 영향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병력 감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스마트 동맹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구조 효율화를 통해 비용은 절감하되 전략적 전력은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3주. 그 기간 동안 저와 태준 대령은 거의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작업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태준 대령은 제게 처음에는 저를 단지 숫자만 보는 관료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이해하는 군인이자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가 워싱턴으로 전송되고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일 갈등의 심화로 군사정보 공유협정 파기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워싱턴에서는 저에게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삼국 실무진 회의에서 저는 예상치 못하게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동맹은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해의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일본 측은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한국도 협정 파기 결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저녁 제 사무실에 국방부 장관실에서 온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의 보고서가 검토되었고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재검토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스마트 동맹 개념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새로운 지침이 전달되어 감축 계획은 유예되고 대신 스마트 동맹 구상에 기반한 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한미 양국군 수뇌부는 우리를 스마트 동맹 구상의 설계자로 인정했고 새로운 동맹 모델 구축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8개월간의 임무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국방부로부터 1년 추가 근무 요청을 받고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더 이상 좌천이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자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제 딸 사라에게 일어났습니다. 교환학기를 마친 그녀는 한국에 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의 국제기업에 인턴십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고 저도 이제 한국과 더 깊은 인연이 생겼습니다. 제 최초 임무가 종료되는 마지막 날 태준 대령과 함께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단순히 예산 문제로만 바라봤지만 이제는 이것이 단순한 주둔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8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더 나은 군인이자 더 나은 아버지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실망했던 좌천이 결국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마음껏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